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저는 원일입니다. 올해 첫 고용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예상했듯이 취업자 증가폭이 5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실업자는 더 심각합니다. 정부는 기저효과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경제활동 인구 증가폭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지난해 1월 취업자 증가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한 통계임을 감안해달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선 고용 쇼크, 고용 참사라는 평가가 새해 들어서도 좀 나아질까 했는데 여전하다는 평가입니다. 정치권은 5.18 망언으로 시끄럽고 북미 간에는 정상회담 때문에 정신없지만 정작 국민의 최대 관심은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셋째도 일자리입니다. 오늘 직설 전문가들과 함께 2019년 일자리 첫 성적표 분석하고 다양한 노동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립대학교의 윤창현 교수님,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양호 고문님, 그리고 서강대학교의 김연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월 고용동향 발표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취재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완진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예, 오늘 발표된 1월 고용동향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23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9,000명 늘었습니다. 지난해 8월 3,000명 증가폭을 기록한 이후 5달 만에 가장 적은 폭으로 늘었는데요. 지난해 1월 취업자 수가 33만 4천 명이었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로 당초 마이너스 전망까지 나왔던 것에 비하면 최악은 면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용 악화가 지속되던 업종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감소세는 뚜렷했는데요. 산업별로는 반도체 부진 여파로 제조업에서 17만 명이 줄었고 사업시설 관리업에서 7만 6천 명, 도소매업에서 6만 7천 명 줄었습니다. 건설 경기 부진 영향으로 건설업에서도 1만 9천 명이 줄었는데 지난 2016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고용 동향에서는 실업자 수도 눈에 띄는데요. 지난달 실업자는 1년 전보다 20만 4천 명 늘어난 122만 4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1월 기준으로 실업자 122만 명은 지난 2000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인 실업률은 4.5%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았고 취업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고려한 체감 실업률은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13%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숫자가 동시다발로 기자가 전해졌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뭐가 뭔지 정확하게 따라오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 도표를 마련해서 고용 동향, 취업 동향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연학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네. 이 고용률이라는 게 지난달하고 대비하는 게 아니고 전년 동기. 예, 전년 동기니까 2018년 1월 네. 취업자 증가 수하고 네. 2019년 1월 지난달 증가하고 그러니까 1년치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그거부터 좀 비교를 좀 부탁을 좀 드릴까요? 네. 이 수치가 좀 좋지가 않은 것이 작년 1월 달에는 전년 동기 대비 즉 2017년 1월 대비 취업자가 33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는 경제활동 인구라 그래가지고 15세부터 64세까지 실제 취업할 수 있는 중에서 취업 의지를 가진 사람이 34만 명이 늘어서 작년 1월 달에 그중에서 33만 명이 취업이 되고 1만 명이 실업을 했는데 네. 올해 같은 기간에 보면 이제 경제활동 인구 증가폭은 좀 줄었습니다. 22만 명이 증가했는데 그중에서 19,000명이 취업을 하고 20만 명이 실업이 된 겁니다. 예, 잠깐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표를 보면서 교수님 설명을 한 번만 좀 반복을 좀 하겠습니다. 네. 맨 왼쪽에서 두 번째 높이 솟아있는 그래프, 저게 작년 1월 취업자 증가수죠. 예, 예. 그리고 맨 오른쪽에서 두 번째, 그게 올해 거니까 눈대중으로만 딱 봐도 10분의 1 토막도 아니고 한 15분의 1 토막 정도로 줄었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데 맞습니까? 예,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절대 취업
증가분도 줄었고요. 예. 상대적으로 새로 시장에 뛰어드는 경제활동 인구의 대부분이 작년 1월 달에는 취업이 됐는데 올 1월 달에는 늘어난 경제활동 인구의 대부분이 취업을 못했다. 그래서 취업난이 아직도 여전히 심각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저희 그 기자는 차마 최악은 면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는데 이게 최악이냐 차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취업률은 작년하고 더 나빠졌지 좋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절대 취업 수치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 수개월간에도 취업 통계 자체가 좋지 않았고 워낙 안 심지어 뭐 좋았습니다. 몇천 명밖에 증가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올 들어서는 아까 뭐 작년 기저효과 작년에 33만 명 늘었다고 그랬는데 예. 올 들어서는 또 최저임금이 10.9% 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일각에서는 혹시 취업자 수 증가 자체가 마이너스로 되는 것 아닌가라는 예. 그런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숫자 어쨌든 플러스로 19,000명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뭐 한숨을 쉰다고 그럴까요? 최악은 면했다 그런 예, 평가도 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홍남기 부총리가 뭐가 좀 기저효과 때문에 그런지 별로 좋을 것 같지 않더라고 한 자락 깔 때 제가 알아봤어요. 예, 다들 이제 국민 여러분들도 감은 잡으셨을 텐데 홍남기 부총리가 이미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한 자락 깔아놓고 예방 주사를 한번 맞고 가기는 했습니다. 윤창현 교수님, 정부 홍남기 부총리 설명도 그렇고 정부 설명도 그렇고 자꾸 기저효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기저효과가 뭡니까? 그 비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뭐 옆에 멋있는 분 있으면 좀 안 멋있어 보이고 옆에 좀 덜 멋있는 분이 계시면 좀 제가 좀 멋있어 보이고 뭐 저는 그러니까 저랑 옆에 있으면 아주 멋있어 보이시니까 이게 기저 효과라고 보시면 되니까 장동건이나 뭐 BTS 옆에 서 있으면 왠지 초라해 왠지 보이는 좀 것처럼 초라해 보이는 거죠. 그럼 작년 1월 달이 BTS면은 올 1월은 뭐 저 그냥 무명 가수다 뭐 이렇게, 이렇게 그런 보면 되는 거죠. 저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군요. 그런 얘기를 자꾸 비교 대상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살짝 좀 이렇게 부드럽게 좀 넘어가려고 하는 거지만 요 대목에서 궁금증. 예. 1월 달이 원래 취업률이 좋은 달입니까? 좀 4계절 중에 안 좋은 쪽. 안 좋은 쪽에 가죠. 이제 3월 되면 이제 1월은 원래 취업철은 아니죠.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그것도 있어요. 저 아까는 이제 취업자 통계를 얘기하셨는데 실업자가 몇 명이냐? 실업자. 그러니까 실업자라는 것은 난 일하기 싫어하면은 뺍니다. 예. 난 일하고 싶어라고 얘기한 분 중에 이제 그렇죠. 일자리가 없는 분이죠. 예. 우리가 이제 아까 김 교수님이 경제 활동 인구라고 그러셨는데 그 이른바 자발적 실업자는 빠지는 겁니다. 통계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제 활동 인구로 안 집어넣어 버리면 실업자에서 빠지는 거죠. 네네. 나 일하고 싶지 않아. 나 쉴래. 그러면은 빼버립니다. 네. 비경활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면 이제 비경활을 빼고 경활, 경제 활동 인구로 들어가려면 난 일하고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분들 중에 취업자와 실업자가 이제 통계가 나오는 건데 실업자, 그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었던 실업자가 102만 명이었어요. 자, 잠깐만요. 작년 취업자 1월에. 수 증가 추이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표를 충분히 보셨으니까 예. 이제 실업자 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좀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실업자 숫자로 돼 있는 게 저거죠. 바로 저기 나오네요. 아이고 그래프 자체는 확 올라가네요. 102만 명이 실업자셨어요. 예. 작년 1월에. 예. 올해 저 1월 보시면 실업자 수가 122만 명. 120만 명. 아유, 그러니까 정확하게 20만 명이 늘어난 거예요. 거예요, 실업자가. 줄어든 것만큼 취업자가 줄어든 것만큼 실업자가 는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또 통계로 보니까 느낌이 또 다르네요. 그렇죠. 일자리가 몇 개 더 생겼니? 그랬더니 19,000개인데 문제는 이제 일하고 싶은 분들 중에 나 좀 일을 좀 하자라는 의사를 가지신 분들 중에 무려 20만 명이 지금 늘어났다는 거는 취업자가. 저거는 제가 볼 때 뭐 기저효과 이런 거 떠나서 저 숫자가 최근에 상당히 그 좀 줄어드는 듯 했다가 90만 명이었다가 최근에 90만 명, 뭐 97만 명이랬어요. 근데 갑자기 122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뭔가 있는 거죠, 뒤에. 알겠습니다. 정부는 기저 효과라고 애써서 설명하고 있지만 두 분 교수님의 설명대로라면 기저 효과만으로 보기에는 현상 자체가 너무 참담하다. 성적표가 좋지 않다.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영호 고문님, 민간경제연구소에서 전망했던 올 1월 고용 동향과 실제로 나온 통계청 자료하고 무슨 편차가 좀 있습니까? 아니면
예상했던 뭐, 대로 고용 동향이야 뭐 통계청이나 노동부에서 재는 거니까 저희가 뭐 일부러 조사는 안 합니다. 이제 나온 이 갖고 하는데 네. 전망치가 있죠. 예, 전망치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치가 15만이다 말이죠. 올해 이제 취업자 증가 수가 15만을 잡았었어요. 예, 잡았죠. 전만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1월달에 19,000이 가면은 15만은 뭐 벌써 물 건너갔다고. 정부 봐야죠. 목표가 15만 명 취업 증가였죠. 그렇죠. 그 이제 17년도에 18년도 거를 이제 아니 근데 예측을 이제 했을 때 1월 지났는데 뭐 물 건너갔다 그러시기는 좀 이게 이제 누적이 되고 이 계속 이게 이 순환이 추세가 돼야 바뀔 되는데 것 같지가 않다고 그게 보시나요? 왜 그러냐면요. 예. 자, 10월 달부터 사실 이제 실업률이 좀 이제 줄다가 네. 11월, 12월에 조금씩 올라가고 이제 1월 달 간데 2월 달이 사실 1월 달 대비 지난 5년당 평균 30만이 더 늡니다. 실업자가. 왜냐하면 예. 학교 졸업하는 친구들이 확 풀리거든요. 졸업생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러면 시장에. 1월 달에 122만 실업자면은 이거는 100% 2월 달에는 150만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코. 아하. 그러면 저는 듣고 보니 사실 그러네요. 예, 예. 오늘 아침에 8시에 이게 딱 떴을 때 보고서 예. 이거는 100% 추경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추경이다. 예. 추경으로 가야 된다 또. 추경해서 빨리 이거 선제적으로 막지 않으면요. 이게 진짜로 이 커져가는 이 부분들을 아니 막을 수가 없습니다. 470조 예산 통과된 지 며칠 됐다고 또 추경 아니, 얘기를 그러니까 말씀을 하세요. 자, 2017년도 5월 6월 달 기억나시죠? 추경하는데 예. 그때가 실업자 120만 넘었다고 추경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고모님. 그 이제 대책 문제는 잠시 뒤에 우리가 네. 또 시간이 있으니까 잠시 뒤로만 좀 밀어주시고. 자, 1월달에 이 그 고용 쇼크 이 용어 써도 됩니까? 고용 쇼크? 뭐 예, 이제 좋지 않은. 관가에선 1월 달이 마지막 보릿고개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이거 기저효과 때문에 이것만 한번 넘어가면 2월부터는 굉장히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좀 숨쉬기 편할 것 같은데 이 실업자 2월, 3월 된다고 좋아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군요. 2월 달은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최저임금도 이제 이 돈이 지급되는 게 1월 말이거든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그런 파장들이 2월 달에 몰려오는데 이거를 빨리 막지 않으면은 어렵다는 얘기를 이제 드리는 거죠. 어디서 제일 나빠졌습니까? 산업별로 좀 한번 좀 들여다보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표를 한번 좀 띄워드릴 텐데 어떤 업종에서 어떤 산업에서 제일 많이 빠졌는지 한번 설명을. 산업별로 보시면 제조업이 제일 많이 빠졌어요. 결국은 또 제조업이네요. 17만이 빠졌고요. 도소매업 도소매업이 뭐 6만 7천, 시설관리 7만 6천인데 제조업은 다른 게 아니고 자동차하고 조선입니다. 근데 자동차는 완성차에서 빠진 게 아니라 부품 쪽에서 굉장히 많이 사람이 죽습니다. 1차 밴드들이 지금 근데 빠지고 있다. 우리 1차 밴드들이 사실 우리 국내에 있는 완성차만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그 공장들한테 갖다 주거든요. 거기가 줄다 보니까 이게 됐고요. 사실 그러면 지금 뭐 이것만 더해도 한 30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근데 늘어난 부분이 또 있어요. 그게 다 농어촌? 농어촌이 10만 7천이 늘었어요. 그거 지난번에도 저희가 연말에 한번 짚어봤는데 요거 참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 있을 테니까 요거는 좀 한번 좀 세 분 의견 좀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뭐 어려우니까 줄어들고 제조업 줄어든 건 그렇다 치고 오른쪽에 맨 위쪽 한번 보시면요. 농림어업에서 9만 4천 명이 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농림어업에 그것도 1월 달에. 농업인이 되려고 그러면 이제 현장에 거주를 해야 되고요. 예. 농림어업인에 대한 이 소위 말하는 이장님의 확인서가 있어야 이제 농림어업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근데 어떻게 한 달에 10만 7천이 느는지 좀 뭐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정보통신 쪽에서 9만 4천인가가 늘었어요. 이거야말로 어느 부분인가? 정보통신 그런 무슨 이 마케팅하는 작업인가 아니면 뭐 이런 것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근데 이제 정부 예산으로는 보건사회복지 쪽에서 18만이 늘면서 일단 정부가 정부 주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거는 공공 부분에서 뭐 예산 재정 확장에 뭐 효과를 봤다 그럴 수는 그래서 되는데. 이게 19,000이 된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마이너스였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정부가 손 놓고 있었으면은 자연적으로 시장만 놓고 보면 마이너스 될 수도 있었다고 보시는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상용 근로자가 27만 9천이 늡니다. 근데 상용 근로자로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상용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계약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정규직 비정규직이 아니에요. 1년 계약 이상 되면 상용으로 가는데 거기서 27만 9천이 늘었다는 것은 일단 공공 분야에서
예산을 갖고 1년짜리 계약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거 아니냐는 그런 추측이 가능하고요. 추정이 가능하다. 예, 임시직 그거보다 이제 내려오는 부분들은 예, 지금 예. 사실 21만이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이 전체 풀이하시는데 좋은데요. 예. 사실 뭐 지금 이제 우리도 이제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이 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뼈 아픈 숫자가 있어요 여기요. 뭐가 제일 그럴까요? 비정규직이 33%가 됐습니다. 아, 비정규직이 늘었다. 최근 6년간 예, 최고의 예. 숫자를 지금 아니 잠깐만요. 비정규직 줄이려고 정부가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현상은 비정규직이 늘었습니까? 33%를 차지합니다. 이제 전체. 예. 그래서 비정규직이 지금 661만으로 늘었기 때문에 최근 6년간 예, 최고의 예. 숫자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들은 사실 이 정부의 굉장히 뼈아픈 그런 이 숫자가 예, 되겠죠. 예. 아마도 그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는 이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쪼개기, 알바 뭐 이제 이런 영향으로 결국은 이제 저희가 그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또 잠시 뒤로. 네. 예. 아이고 참 이 취업, 고용 이런 얘기만 하면은 뭐 통계치를 보다 보면은 머릿속에는 아 이래서 옆집에 철수 어머니가 시름이 크시구나. 뒷집에 영희 어머니 영희도 왜 출근을 안 하고 집에 있는가 이게 좀 이해가 됩니다. 그 김연학 교수님, 그거 좀 김연학 교수님 분석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와중에 농업 인구가 느는 거 9만 명씩이나 이거 10만 명 가까이 늘었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세요? 뭐 아까 뭐 최경우님 말씀하셨지만 그 저희들도 아침에 8시에 이제 자료를 봤는데 아무래도 얼핏 드는 생각은 이게 농업 인구로 간주되려면 뭔가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거기 뭐 이장님 동의 아니면 뭐 어떤 정부에 신고한다든지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달 만에 늘은 것은 아니죠. 작년 1월 대비 9만 4천 명이 늘었다고 하는 아무래도 귀농하시거나 예. 농업으로 전업하신 분이 많다. 아니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교수님 1월 달이면 땅이 꽝꽝 얼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른바 휴농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1월 당장 농업을 하고 계신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1년 전에 대비해서 9만 4천 명이 어쨌거나 농촌으로 가신 분이 늘었다고 뭐 하는 거고.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시골로 내려가서 어쨌든, 농촌으로 어촌으로 가신 분이 농업을 늘었다. 직업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 9만 4천 늘었다는 거고 조금 더 보태자면 아까 그 제조업이 이제 17만 명이 이제 줄었으면 그건 말씀하신 대로 조선이나 자동차 쪽에 구조조정을 일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정보통신업이 9만 4천 명 늘은 거는 이건 불가피한 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이 아닌가. 뭐죠? 정보통신 중에서 제조 쪽은 아마 제조로 간주됐을 거니까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든지 설계 이런 쪽이고요. 4차 산업혁명이 이제 가속화되면 될수록 공장에서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보다는 아무래도 책상에 넣어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설계하시는 분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그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서 줄은 숫자보다 정보통신업에 늘어나는 게 숫자가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좀 아쉽습니다. 그러게요. 예. 윤창 교수님도 이 현대기아차 생산량 줄고요. 휴대폰, 삼성 갤럭시를 비롯해서 휴대폰 생산 대수 통계도 보니까 아주 눈에 띄게 현저하게 지금 빠른 속도로 줄고 있던데 그렇다면 결국은 휴대폰 제조하던 그 제조업에 종사하던 분들 많이 이제 줄었겠죠. 많이 줄었죠. 그런 데서 주는 거죠. 지금 그렇죠. 제조업 주는 제조업이 거는. 지금 17만 명이 줄었으니까 그게 결국 이제 숫자로는 17만 명이나 돼요. 17만 명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 물건을 만드는 데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제 상황은 아주 안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지킨 사람은 좋아지고 있는데 이제 그 숫자 자체가 확 줄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자영업도 한번 봐야 될 부분도 있고요. 자영업이요, 맞아요. 자영업이 자영업자 이제 얼마 줄었나. 자영업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정부가 항상 얘기하던 것 중에 하나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없는 자영업자를 구분해서 나홀로 자영업과 종업원을 둔 자영업을 나누죠. 이제 그래서 종업원을 둔 자영업은 좀 좋다. 이랬는데 이제 4만 9천 명이 전년 동기 대비 줄었습니다. 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요거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목이니까 한 번만 좀 다시 좀 반복을 해주세요. 작년 1월 대비해서 올 1월이 고용원을 잇는 그러니까 종업원을 둔 자영업이 4만 9천 명이 줄었습니다. 4만 9천 명이 줄었답니다, 시청자 여러분. 최근에는 뭐 2만 6천 명 줄은 게 12월이고 11월에는 1만 5천 명 늘었었고 그리고 아까 그 기저효과를 얘기하셨던 부분을 감안하면 작년 1월은 재작년 1월 대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6만 7천 명이 늘어났었습니다. 제 기억에 분명히 그래서 고용의 질은 좋아지고 있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늘어나는 걸로 봐서 지금
자영업 그만두시는 분들은 원래 경쟁력 없었던 분들이 그렇죠. 퇴출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런 설명으로 제가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예, 그렇게 설명을 했었고 이제 특히 이제 지금은 자리에서 물러나셨지만 장하성 실장 같은 분도 이 통계를 굉장히 중요한 통계로 인용을 하셨었는데 자 교수님은 지금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4만 9천 명 네, 줄었다. 줄었죠. 저 통계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결국 이제 버티다 이제는 뭐 닫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가장 큰 요인은 그렇죠. 뭐 최저임금 문제가 최저임금 문제가 이제 현실화되고 가시화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가시화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도저히 힘들어서 못 하겠다는 소리들이 저도 뭐 개인적으로 뭐 제가 전체 자영업분들을 다 서베이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퇴직하고 뭐 그야말로 카페 같은 걸 운영하신다든가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자영업자가 주로 저 표에 보여드리고 있는 도소매, 숙박, 음식업 저거는 이제 고용자니까요. 거기서 일하시는 그 종업원까지 포함한 거죠. 종업원들이기는 하지만 종업원들의 취업자 증가수도 그래프가 계속 내려가는 추세다 있죠. 보니 전체적으로 자영업자 숫자 줄어드는 거하고 추세는 같네요. 같죠. 그리고 이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이제 한때 10월 같은 경우에 10만 명이 줄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작년 동기 대비 12,000명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문 닫는 숫자가 이제 줄고 있다는 건 이미 다 닫았다는 거고. 닫을 만큼 닫을 만큼 닫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걱정이 되는 거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숫자가 작년에 6만 7천 늘었는데 1년 만에 4만 9천이 줄었다는 거는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재작년 1월 대비는 6만 7천 명이 더 창업을 해서 막 그렇게 고용원 종업원 고용해서 열심히 잘 하셨는데 올해 1월이 되니까 전년 동기 대비 4만 9천 명이 줄었다는 걸 이제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제 문을 닫았다는 거고 그로 인한 실업의 문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뭐 너무 넘겨짚는 거다라고 하기 전에 제가 볼 때는 너무 힘들어요. 고용원이 장사가 안 되는데 월급을 더 줘라 하는 것이 정말 힘든 거죠. 교수님의 말씀을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이렇게 들어서 정리를 하면은 뭐 쉽게 말해서 고용원이 있든 고용원이 없든 그냥 혼자 하든 종업원을 두고 하든 자영업자 줄어드는 숫자는 이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죠. 뭐 고용의 질 이런 걸 따질 계제가 아니다라는 말씀. 네, 거기에 조금 한마디 덧붙이면 고용의 질도 관계가 있는 것이 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고용 없는 자영업자 즉 혼자서 하던 분들은 이미 문 닫을 분 다 닫고 11월 달에 12월 달 7만, 이번 달에 12,000이 문을 닫았거든요. 이게 더 이상 이제 거의 구조 조정이 다 된 상태고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가 작년 초에 늘었다가 11월까지만 해도 늘었어요. 15,000 늘었다가 12월에 26,000 줄고 1월에 49,000이 줄었는데 이 추세가 가속화되면 이게 고용원이 있으니까 결국 그 고용원들을 줄이거나 내보내야 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즉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점점점 문을 닫게 된다는 건 그만큼 또 이 취약한 계층의 실업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적어도 이 트렌드를 보면 그래서 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고용률 추이를 보면요, 이 속된 표현으로 잘려 나가는 분들의 연령대가 추정이 좀 가능한데 최영호 고문님과 함께 고용률 추이를 보면서 어떤 연령대 분들이 가장 직격탄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이 허리에서 뭐 진짜 저렇게 지금 뭐 40대가 제일 먼저 잘려 나가나요 지금? 30대, 40대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됐고요. 이제 저런 이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흐름의 중심이 되는 부분들이 뭐 무너지고 있다. 뭐 이러한 저 트렌드가 지금 계속 1년여 계속되고 있거든요. 저거를 막아내야 됩니다. 사실 청년 실업 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청년 실업보다 지금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저거거든요. 요 대목에서 제가 뭐 정부를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자꾸 제가 정부의 논리를 자꾸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그래도 청년 고용률은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정부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고용률이 좋아지는 것도 우리가 한꺼풀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고용률 얘기할 때 그 뒷자락이 뭐냐면 좋은 일자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구소에서 이 좋은 일자리다 아니다는 뭐 돈을 많이 주냐 안 주냐를 떠나서 36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느냐 없냐거든요. 근데 36시간 이상 취업하는 사람들은 지금 33만 8천 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요거는 좀 저 시간 더 드릴 테니까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인가 또 그럴 것 같아서 자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이른바 상근직이고 정규직이고 양질의 직장이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정규직으로 사는데 사실 저 주당 평균 시간은 우리나라 지금 41시간이고요. 예. 그다음에 36시간 이상 됐다는 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좋은 일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 예, 이른바 정규직. 네, 정규직. 예. 그런데 그게 33만 8천 명이 지금 줄고 있거든요. 아유, 이게 이제 작년 1월하고 대비했을 때 33만 8천 명이 줄었어요. 네. 근데 36시간 미만, 즉 임시 고용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 부분들이 42만 명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위 단기 알바, 예. 쪼개기 알바. 예, 일자리가 늘어나느냐. 예. 그럼 우리가 일자리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항상 뭐 중점을 뒀습니다만 항상 이 정부에서 얘기한 게 좋은 일자리 만들기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통계 자료들은 굉장히 다른 방향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불이 켜지면 어떻든 간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네. 과연 무슨 조치를 할 것인가가 이제 뭐 예. 우리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고 하는 부분들이 이 역시 나와야 됩니다. 지금 작년 1월하고 올 1월하고 비교한 거잖아요. 올 2월이 되면 이게 좀 낮을 수 있다라는 기대는 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네. 2월 달은 고용 시장이 최악입니다. 이 숫자로만 보면은요. 예. 졸업생들이 그냥 고졸, 대졸이 싹 풀리면서 취직 못한 사람들이 이거 실업률 예. 막 올라오고요. 항상 1월과 2월의 실업률은 30만 정도가 항상 차이가 납니다. 근데 예. 이제 단기적으로 풀리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걱정은 안 했습니다만 근데 처음 시작점이 120만으로 시작해서 이게 150만 된다 그러면요. 이건 문제예요. 그러네요. 또 더군다나 2월 달에 설 연휴가 껴 있고 2월은 날짜가 좁고 계절적으로 2월이 가장 전통적으로 통계적으로 제일 안 좋은 거기 때문에 1월보다 지금 이 토론을 하고 있는 오늘보다 2월 달 통계가 더 나빠질 것 같다라는 지금 얘기를 좀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가 그 최영호 고문님 방송을 지금 들으셨나 봐요. 추경 논의 안 한대요. 아니 그러니까 추경은 안 한다고 지금 막 속보가 떴습니다. 예, 추경을 안 하는 것 뭐 자기네들 이제 판단이 있겠지만요. 추경을 하려면 네. 빨리 하려는 그 메시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거 예. 어영부영하다가 또 그러게요. 놓칩니다. 그래서 예. 뭐 아침에 보자마자 저는 그냥 머릿속에 온 게 이거는 추경이다. 추경하려면 예. 빨리 하던가 근데 아니면 예. 하지 말던가 그 이렇게 부분 하나 해야지. 붙이자면 네. 지금 올해 예산이 아직 집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에 정부가 밝힌 바에 의하면 상반기에 60% 이상을 집행하겠다. 그래서 네. 상반기에는 1년 예산 전체분의 뭐 예를 들어서 뭐 470조면은 그 부분 중에서 상당히 빨리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던 것도 빨리 집행하면 그게 추경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보통 이제 5, 6월경에 편성해서 하반기에 그렇죠. 집행하기 때문에 사실 추경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이런 시기라고 이러기는 생각합니다. 하고요. 근데 아마도 네. 아마도 뭐 제가 이거 무슨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작년에는 세수 초과가 돼서 추경하기도 여유가 있었지만 올해는 지금 세수 펑크 나는 거를 걱정한다며요. 그렇죠.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인해서 부동산 이 세금이 확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더 그런 거 아닐까 저는요 싶기도 하고요. 홍남기 실장 부총리의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습니다. 네. 3월, 4월 달에 법인세 납부를 하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2018년도 예. 거. 그래서 기업들이 법인세 내는 거 보고서 추경하겠다는 얘기예요. 자기 얘기는. 예. 그러면 늦는다는 거죠. 저는. 늦다. 예. 지금 150만의 실업률이 가고 네. 사실상 우리가 지금 뭐 실업률 뭐 4.5% 얘기하지만 뭐 고용 보조 지표하면요. 지금 현재 12%까지 올라간 거예요. 체감 실업률. 네. 이거는 진짜로 추경의 요건에 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이거를 떠나서 우리가 엄중하게 지금 다스려야 될 알겠습니다. 부분이거든요. 예. 뭐 안 좋은 얘기 하나 제가 추가 좀 하나 하겠습니다. 네. 그 남성 일자리 숫자가 7만 9천이 줄었고 여성 일자리 숫자는 9만 7천이 늘었습니다. 항상 보면은 일자리 줄 때 보면 여성들 일자리가 먼저 줄어요. 아니 거꾸로 늘었다. 이번엔 늘었다. 여성은 늘었어요. 늘었다. 죄송합니다. 제 예. 착각했습니다. 남성이 많이 7만 줄었고 9천. 예. 대신 여성은 늘었는데 전부 다 60세 이상이에요. 60세 이상. 예. 아버지가 잘려 나왔고 그렇죠. 60 넘은 지금 넘은 저 저 할머니들 엄마들이 지금 엄마들이 일선으로 지금 저 나가고 마트로 있다는 거죠. 나가고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예. 이런 거를 볼 때 뭐 우리가 뭐 성에 대해서 뭐 요새 민감하시고 그래서 예. 나쁜 뜻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이거를 남성 여성으로 나눴을 때 30, 40대, 50대 남성이 다 줄어들었어요. 다 줄고, 예, 그러면은 예. 이제 이분들이 뭐 옛날 말로 하면 이제 가장 아닙니까? 예, 저도 예. 뭐 아버님이 실직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예. 학교 다닐 때 그 아버님이 실직했다는 것이 가진 그 자녀들의 예, 어떤 예. 그 심리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게 이제 아무래도 좀 허리나 예. 기둥이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가장이 직장을 잃고 집에 그렇죠. 들어오셨는데 예. 그래서 엄마가 예. 일선에 뛰어드셨는데 식당이라도 가야 되고 마트라도 가야 되는데 거기도 지금 일자리가 지금 녹록지가 않은 녹록지가 상황. 않고 예. 할머니가 가신 거예요. 좀 죄송한데 예, 맞습니다. 아버지는 저 예. 잃고 할머니가 지금 가신 거니까 워낙 제가 이게 워낙 부분도 좀 숫자가 봐야 된다. 좋지 않은 예. 고용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예. 뭐 막 논의를 하다가 막 점프를 해가지고 막 대책으로 갔다가 다시 뭐 거꾸로 오고 좀 막 이러고 있습니다. 대책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잠시 뒤로 조금만 좀 제가 숨을 좀 고르면서 가고요. 그 김연학 교수님, 네. 뭐저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여쭤보는데 그 와중에 그래도 좀 긍정적인 사인 시그널로 해석될 만한 어떤 요인은 전혀 못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다 이게 보시면서 전문가들이 한숨만 쉬고 계시는데 통계를 보시면서 트렌드 자체가 워낙 좋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아까 쇼크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보다 더 나쁘면 쇼크인데 사실은 기대치도 낮았으니까. 기대했던 정도. 왜냐하면 이게 한두 달 만에 급격하게 개선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아까 뭐 상용 근로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이견이 있지만 그래도 상용 근로자는 꾸준히 매월 한 30만 이상씩 늘고는 있어요. 그래서 예. 저기 보면 시간은 36시간 이상 근무자 숫자가 늘어난 건 또 안 좋지만 상용 근로자 자체는 어쨌든 일용직이나 임시직보다는 예, 나은 일자리이기 예. 때문에 이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뭐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쉽게 말해서 회사에 노조라도 좀 있고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대기업군, 중견기업군들에서 직장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뭐 그냥 유지되거나 조금 좋아진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 느끼기에 이제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특히 체감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 청렴 실업률이 아까 뭐 20대 고용률이 조금 늘긴 했지만 네. 아직 9.5%가 20대가 우리가 지금 실업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예. 30, 40대에 비해서. 그래서 주변에 대학 졸업하고 놀고 있는 젊은이들은 많고 그다음에 고용이 특히 많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서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가 더 안 좋은 부분인데요. 그 지금 역설적으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이런 쪽에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이 실업률이 늘어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데 예. 정부가 이렇게 많이 늘리고 있지만 그 부분보다 다른 부분에서 일자리 줄은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예, 취업자 숫자의 증가가 좀 미미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아마 뭐 부총리도 그걸 걱정하셨던 것 같은데 1월 달에 혹시 취업자 수 증가가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을까 예, 사실 예. 걱정했는데 그래서 저는 아침에 19,000 어쨌든 플러스 예. 속보 뜨는 거 보고 저는 안도의 뭐 쇼크라기보다는 조금 안도하는 그런 느낌이고 2월 달은 분명히 최고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1월 달에 실업률이 3.7%였는데 2월 달에 4.6%였거든요. 예. 2월 달 되면서 0.9%가 늘었어요. 지금 벌써 4.5%인데 여기서 0.9가 늘면 5%가 넘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예. 뭐 2월 달이 굉장히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돼서 그 부분 지금 좀 걱정인데 그러면 이제 보통 2월 달에 실업률이 팍 올라가다가 3월 달 돼서 취업하면서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드는데 지금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난 증가폭이 적다 보니까 2월 달에 분명히 팍 늘어날 것은 실업률이 늘어날 것은 사실인데 과연 3월 달에 예년만큼 줄 것인가 예. 뭐 그런 걱정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뭐 그 추가 경정 예산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고민은 해야 되겠지만 네. 편성은 중반부터 해서 하반기 집행하는 게 맞고요. 지금은 네. 뭐 필요하면 하반기 예산을 끌어서 이제 쓰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 통계 수치를 보면은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면을 자 정리 좀 하면서 찾기는 어렵고, 정리 네. 좀 하면서 가겠습니다. 작년 1월 대비해서 올 1월 실업 통계만 이 고용 통계만 놓고 보면 안 좋다.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 매우 안 좋다. 문제는 다음 달 2월 달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 같지 않다. 더 나빠진다. 최악이 될 것이다. 이 세 분 전망은 그렇게 세 분 다 동의하시는 겁니까? 네. 1월보다 2월이 더 안 좋을 것이다. 당연히 2월은 안 좋죠. 네. 아하, 예. 자, 원인 분석 좀 해보죠. 예. 어찌됐든 정부가 1년 반, 2년에 걸쳐서 일자리를 만들다고 그 돈을 쏟아붓고 그 일자리 예산이 지금 54조면은요. 4대강,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예산에 2배 쏟아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홍남기 부총리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또 발표를 좀 하셨습니다. 자, 이게 이 일자리 계속 이렇게 나빠지는 근본적인 이유 좀 한번 좀 다각적으로 좀 짚어보죠. 최영학 교수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네. 왜 개선이 안 되죠?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 프레임을 좀 바꾸셔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여론 수렴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정책을 강행을 합니다. 네. 정책을 강행을 하는데 시장이 못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통계가 악화가 돼요. 통계가 악화되면 화들짝 놀립니다. 그래서 긴급 대책들을 막 해요. 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시장에서의 이 소위 말하는 심리 지수를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서 그 정책을 더 재강행을 하는 지금 그 패턴으로 계속 왔거든요.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다고 보시는군요. 네, 거기서 지금 빨리빨리 나와 주셔야 되는데 예. 숫자들이 지금 너무 나빠지는 것들이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심리 지수도 99까지 같은 게 지금 91.6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예. 엄청난 이거 지금 뭐 짧은 기간에 떨어진 부분들을 보고서 일단은 이 패턴부터 깨셔야 돼요. 정책을 강행했으면 그것이 돌아서 또 이것을 더 강화하는 부분으로 갔는데 이제는 진짜로 뭐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지금 말씀하시는 뭐 겁니까? 최저임금도 마찬가지고요. 최저임금. 해서 잘 안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자리 자금, 융자금 예, 뭐 다 풀어서 또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또 4대 보험이라는 또 큰 물을 만나고 또 안 되니까 공공 일자리를 늘고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자꾸만 즉흥적인 대비책들로만 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사실 뭐 우리가 빙판길에 넘어지면은 거기서 좀 쉬었다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 빙판길에 넘어졌을 때 거기서 바로 일어나면 또 넘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숨 한 파스 쉬고 2019년이 가지는 이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2020년은요 전 세계가 경제가 나빠요. 예. 올해 우리가 힘을 비축하지 않으면요 2020년에 견딜 힘이 얼마나 남을지가 지금 우리가 그걸 걱정하는 거죠. 지난 2, 3년 사이에 세계 경기도 좋았고 미국 경기도 좋았는데 우리가 일자리가 이렇게 안 좋았는데 세계 경제가 나빠진다 그러니까 이게 더 뭐 이게 불안감은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예. 윤창현 교수님은 예. 가장 큰 이유를 좀 꼽아라 그러면 첫 번째 역시 뭐 저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게 우선 우리한테 좋아지는 게 별로 없어요. 예, 밖에서 예. 안 좋아지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또 그런 찬바람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부양책을 써야 되는데 예. 세금을 막 올리고요 지금. 다 이유는 있죠. 부동산 잡아야 된다. 세금 예, 막 예. 올리고. 근데 사실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세금을 올린다는 것 자체는 긴축 정책입니다. 경제가 좋을 때 써야 될 정책이 그러네요. 예. 증세 정책이거든요. 근데 자 필요하다 한다. 근데 한 발짝 떨어져 보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증세 정책을 쓰고 네, 있는 거예요. 네. 세금 더 내라. 그러면 더 나빠지게 돼 있죠. 예. 부동산 또 역전세난 생기고 있어요. 물론 저 부동산 잡았다고 박수치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그 일했다고 저 점수 받을지 모르지만 한 발짝 떨어져 보면 이거는 예. 최악입니다. 최저임금 나빠지고 고용 나빠지고 하는 상황에서 또 부동산도 안 좋아져 가지고서 그쪽에 인테리어 업체도 문 예, 닫고 예. 복덕방도 문 닫고 그러면은 하나하나는 다 이유가 있어요. 있는데. 근데 떨어져서 딱 그 조각 그림을 맞춰 보면 아하. 지금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금리를 올린 바가 있고 예, 경제 예. 안 좋아지는데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 때문에 올렸죠. 그다음에 부동산 잡았다고 좋아하지만 이것이 가진 경제 그 주름살 효과 있고 그래서 저는 전체 그림하고 이 작은 그림 하나하나가 막 따로 놀고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두 분이 맥이 같네요. 네. 결국은 게임 중에 이 두더지 잡기 게임이라고 네. 뭐가 튀어나오면은 최저임금 문제가 튀어나오니까 무슨 소리야 최저임금 올려줘야지 해서 올렸다가 고기 꽁 때리고 부동산 올라간다니까 세금으로 때려잡아 해서 고기 또 때리고 이렇게 하나 하다 보니까 전체 그림이 지금 안 돌아가고 이상하게 있다. 긴축으로 가는데 사실은 안 좋을 때 긴축을 최종 한다. 확대한다면서. 최종은 예, 이제 예. 조금 뭐 확대하겠지만 뭐 좀 죄송한 얘기인데 강의실 불 끄는 알바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그게- 농담이 아니라 실화입니까? 싫어합니다. 그거. 실화예요? 네. 강의실 불 끄는 알바가 작년에 생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고가 떴었는데요. 예. 강의실 불 끄는 예, 아르바이트. 하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뭐 이제 숫자를 늘리는 쪽으로 간다고 또 그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예. 뭐 지난 얘기니까 그 예, 오죽 답답하면 그랬겠냐라고 하지만
전체 그림을 보지 않고서 하나씩 보고 나서 뭐 이해 못할 건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그때는 안 됐으니까. 뭐 그거라도 하나 해야겠다는데 뭐 그걸 지푸라기 잡겠다는데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큰 그림이 지금 망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게 소위 말하는 통계로 나온 겁니다. 윤창현 교수가 말하시는 게 뭐 이제 이러면 우리가 소득 주도 성장을 지금 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소득 중에 지금 비소비성 지출이 너무 커진 거예요. 건강보험 올라갔죠. 금리 올려서 이자 부담 높아졌죠. 세금 이자, 올라갔죠. 준조세 이런 거죠. 이러니까 지금 현재 소득 증가율보다 이 비소비성 지출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소득이 성장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을 정부에서 지금 갖고 가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따지고 보면은 복지를 늘리는 것이 그것이 일종의 투자기 때문에 그 돈이 돌아서 내수를 활성화한다. 이 논리였는데 김연학 교수님 거기 이게 작동 지금 하고 있는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까? 아니면 그 메커니즘이 정부가 의도했던 그 메커니즘이 세금을 더 걷어서 재정을 늘려서 확장을 해서 그걸 복지로 뿌리면 그 돈이 내수로 돌려서 그것이 성장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 메커니즘이 안 먹히는 겁니까? 시간이 걸리는 겁니까? 원래 먹힐 수 없는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적을 했고 지금은 그 부분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정부에서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소득 주도 성장의 정책은 이게 복지 정책이고 분배 정책이지 성장 정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도 이 현상에 대한 진단과 뭐 해법은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두 분 교수님이랑 좀 비슷한데요. 사실 이제 지금 정부가 출범할 때가 2017년 중반기 아닙니까? 그때가 사실 지금 돌이켜 보면 우리 경제의 정점이었습니다. 제일 좋을 때. 세계 경제도 좋았고 미국 경제도 뭐 작년까지 계속 하락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첫 단추를 제가 볼 때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끼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이제 진보적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이제 청와대 입성하셔가지고 물론 이제 내각에 계셨던 김동연 부총리는 조금 현실 감각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만, 근데 이상론자들이 이제 들어가셨죠. 그래서 계속 그 내각 부총리하고도 계속 마찰을 빚었고, 그 당시 추진했던 그런 정책들이 사실은 일자리를 말씀들 하신 대로 창출하는 정책이 아니고 일자리를 오히려 만드는데 오히려 좀 방해가 됐던 그런 있던 일자리를 없애는 역효과가 났다. 그렇죠. 예를 들면 주택 경기를 뭐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는 또 다른 뭐 당위적인 목표가 있지만 그 부분도 거들 경기 침체에 도움이 안 된 거고 그 우리가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경우에도 좋은 선의로 출발했지만 결국은 그 지금 여력이 약한 중소상공인이라는 자영업자를 이렇게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됐고요. 그러고 해서 이제 사실은 작년에 경제팀이 바뀌면서 지금은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친기업 정책이라고 할 정도로 정책 방향이 많이 선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결국 그것들도 보면 혜택을 받는 것은 결국 대기업들이고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건 이야기하신 대로 두더기 잡기식으로 그때 대정적으로 내놓는 어떤 수당 인상이라든지 일자리 안정 자금 이런 것들이지 근본적으로 제조업의 경쟁 아니죠. 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지금 정책들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산업을 좀 부흥시키기 위해서 정책의 패러다임 바뀐 것은 뭐 박술치되 조금 더 미세하게 그 좀 파인 튜닝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특히 자영업자라든지 그 중소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할 것인지를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일자리 문제 얘기 나올 때마다 안타깝다 못해서 뭔가 분노도 느끼는 이게 뭔가 어디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진단부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 시청자 여러분들 다 같이 좀 해보실 겁니다. 계속 걱정만 할 수는 없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안을 좀 한번 좀 모색을 좀 해보죠.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해법은 어떤 건지. 먼저 전제 조건 갖고 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추경 논의 안 한다고 홍남기 부총리가 방금 전에 뭐 발표했고요. 공공 일자리 늘리겠다라는 그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발표 내용을 전제로 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해법 구상하고 계시는지. 근데 공공 일자리 1만 개를 지금 안 한다고 발표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 한다는 거죠. 그것만 한다는 거죠. 아니 저야 항상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일단은 지금 현재 진단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진단이 지금 잘못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 어떤 큰 틀을 지금 벗어나지 않는다고 이 연두교서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통령이 신년 예. 기자회도 그랬고 그렇죠. 연두교서도 했고 이 기조는 바꾸지 않는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하고 부총리가 얘기하고 청와대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통째로 바꿔라라고 주문하는 것이 현실적일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저는 그것이 받아들일 때까지 그 주장을 계속 하려고 촉구해야 합니다. 촉구하시는 계속 촉구를 거다. 해야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바깥에 나오는 숫자들이 너무 나쁜 걸 뻔히 보이는 순간인데 이것에 대한 엄중함을 진짜로 우리가 새겨듣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2020년도에 우리 국민에게는 너무나 큰 짐으로 지금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패러다임을 전환하시는 데 대해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하는 아주 간절한 요구를 합니다. 제가 최영호 고문님한테 혼날 각오를 하고 우문현답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제가 그냥 감히 여쭙겠습니다. 출산율 통계도 같이 나왔는데 제가 그거를 봤더니 정부가 이래서 경제 활동 인구가 준다고 그러는구나. 출산율이 지금 0.9인가로 그렇죠. 나온 것 같은데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산율 추이만 놓고 보면 0.97이면은 이제 1.0은 한 명 낳는 거는 완전히 깨졌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설명은 이 저출산 기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다. 좀 참고 기다려줘야 된다, 국민들이. 그럼 한 세대가 돌아서 애를 낳기 시작하는 게 20년, 30년 기다리라고요? 저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30년은 못 기다린다.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출산율이 2.1입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의 목표는 1.5거든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맞는 진짜로 우리 이 가임 여성들 또는 신혼 부부들이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를 심각하게 하고 있냐는 거죠. 최근에 보면 헝가리의 그 대통령은 4자녀 이상은 소득세 면제해주겠다 그러고 여성들한테 평생 소득세 면제를 발표를 했대요. 자, 그럼 뭐냐면 진짜로 그러한 시장 조사를 우리가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냐. 저도 연구소에 있을 때 했지만 2009년도, 10년도에 대규모로 이러한 이 저출산에 대한 조사가 있은 이후에 그 이후로는 제가 큰 대규모 조사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저출산을 관해서 답을 갖고 있느냐? 그 사이 많이 바뀌었을 거거든요. 지금 10몇 년 동안 거의 180조에 지금 돈을 썼는데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부분. 최 고문님 말씀을 종합을 좀 하면은 차마 직접적으로는 말씀 못해. 저는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미세적인 조정이나 이런 거 말고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전반적인 근본적인 변화라는 걸 청와대가 메시지를 정확하게 주지 않으면 쪼물딱쪼물딱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 고문님도 그렇고 민간경제연구소들은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 김연학 교수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거다라고 청와대가 또 말씀하셨네요. 설명을. 오늘도. 이게 이제 그 완전 고용 상태일 경우에는 그 노동의 공급이 줄어들면은 취업자 수가 줄겠죠. 근데 지금 완전 고용 상태가 아니고 그 취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고 인구는 당장 3, 4년부터 준다고 그러지만 저기 통계도 나왔지만 경제 활동 인구는 작년 대비 22만 명이 늘어났거든요. 그렇다고 절대 인구 수가 줄어든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작년 동기비 22만 명이 늘었는데 그중에서 19,000명밖에 일자리를 얻지를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 계속되면 그리고 이제 그때는 실업률이 조금 있다더라도 일을 원하는 일자리와 내가 맞는 일자리 미스매치 때문에 이게 실업률이 늘어나는 이슈가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인구가 줄기 때문에 취업자 수가 줄다고 하기는 아직 이런 스테이지고. 저 보세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청와대 발표 내용을 지금 전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원인이 뭐냐고 생각하느냐라고 기자들이 질문을 했더니 첫 번째 대답이 생산 가능 인구가 좀 줄고 있다는 거거든요. 생산 가능 인구는 앞으로 몇 년 뒤에 주는 것이고요. 현재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좀 맞지 않는. 이제 여기서 좀 말씀드리면 이제 15세 이상부터 64세까지를 이제 생산 가능 인구라고 이제 OECD 비교를 위해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또 통계를 잡을 때 64세를 잡고 또 안 잡는 통계가 있어요. 15세 이상 전부를 놓고 계산을 해요. 고용률이 두 개가 나와요. 64세만 놓고 보는 게 있고 전체를 다 보는 데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15세 이상 인구는 작년 1월에 4,407만이었는데 올해 1월에 4,431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경제 활동 인구도 늘었고요. 그리고 15세 이상 인구는 늘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수명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경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가 돼서 지금 고용률이 안 좋고 실업률이 는다라는 거는 논리적인 동의하지 않으시네 기본적으로 조금 교수님은. 4,430만인데 저게 작년 1월에 4,407만이었단 말이에요. 네, 좋습니다. 15세 이상 인구는 늘었다고 그러면은 그 생산 가능 인구 줄었다고 64세로 끄는 건 줄었지만 그 이상은 늘어났고 또 60대 이상 그 취업률이 또 늘었어요. 그러니까 저 나이 드신 여성, 남성 다 늘었어요. 그러니까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부의 설명과 전문가들의 설명이 뭔가 자꾸 이렇게 저 엇박자가 나고 같은 얘기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만 본다라는 느낌을 가서 좋습니다. 다 빼고.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김연학 교수님부터 그럼 다시 한번 돌겠습니다. 김연학 교수님이 제시하는 지금 정부가 해야 될 해법은 첫 단추는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은 정부가 상당히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했다? 그래서 아주 비판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일단 지금 정부가 2년 반이 남지 않았습니까? 근데 너무 그때 ET1B 한 달치 통계 보고 너무 막 대정적인 요법을 쓰지 말고 2년 반 동안에 뭘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일반의 비판과는 달리 이번에 예타 24조에 대해서 면제를 한 것이라든지 정부가 직접 고용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이 줄면 정부가 뭘 해야죠. 그리고 저는 예타 면제하는 것도 일종의 뉴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너무 그거 따지다가 시간 다 보내지 말고 투자할 때 과감하게 하면 그렇게 24조를 투자하면 거기 많은 고용이 따라올 거라고 어찌 보면 이거는 지금 현재 정부의 철학과도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에 그만큼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이런 24조 예타를 면제해서 투자를 하겠다. 물론 다른 또 정치적인 뭐 배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건 뭐 일단 도외시하고요. 이렇게 하는데 다만 다음 문제로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과감하게 방향의 전환을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국민 돈 아니겠습니까? 세금으로는 24조인데 예타는 면제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스크리닝은 하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부에 뭐 태스크포스를 만들든지 해서 최소한의 검증은 공식적 예타 과정 몇 달씩 걸리는 지리한 과정 안 하더라도 그 부분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직접 어려우면 직접 고용해야죠. 하는데 다음에 이것도 공무원 정규직을 예를 들어 꼭 필요한 부분 뭐 소방이란 이런 모르겠는데 불필요한 부분을 정규직을 혹은 공기업을 많이 늘리면 이분들 나중에 퇴직금에다가 연금까지 또 국민 세금으로 수십 년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일자리가 굉장히 아쉬울 때 단기적인 해법을 해야지 이게 다음 정권 후세대까지 부담이 주는 그런 식의 고용은 돼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럼 기업 측면에서 보면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규제 완화하고 이런 대통령께서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셔요. 근데 지금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이런 것들은 혜택은 대부분 이제 대기업 위주로 가게 되는데 중소기업은 지금 당장 어려운데 또렷하게 중소기업을 위한 일자리 안정기금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냐면 결국 우리 최저임금이라든지 중소기업이 발목을 잡고 있는 세계 경기가 둔화되는 것 반도체 수출이 잘 안 되는 거 그걸 정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은데 그중에서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할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확대 이런 문제가 그렇게 연결이 되면은 매우 중요한 문제네요. 이 고용 문제. 자, 근데 현실적으로 또 그 문제가 나오면은 또 이제 민노총의 반대 문제부터 또 이 진영 논리부터 이게 매우 복잡하게 꼬여서 이게 또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해법은 동일하게 그 지적이 되는데 막상 그 문제에 들어가면은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이제 청구서를 좀 이제 찢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촛불 청구서를 찢어라. 좀 찢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그동안 청구서 내용을 좀 이행을 했고 그리고 또 그런 청구서들이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거기에 매달렸다가는 큰 그림이 완전히 망가지게 돼 있고 예를 들어 지난번 벤처 기업을 경영하시는 아주 핵심적인 벤처인들하고 대화를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한 벤처 기업인이 한 얘기는 주 52시간 근무가 어마어마한 규제다. 규제 완화를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우리한테는 제일 큰 규제가 52시간만 일하는 것이 제일 큰 규제다. 그러면은 큰 그림으로 볼 때는 규제 완화한다고 하시면서 진짜 큰 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엇박자라고 엇박자도 그런 엇박자가 없는 거죠. 받아들이군요. 다른 규제 작은 거 차라리 하는 게 낫지 너무 큰 규제라는 거예요. 52시간이. 그리고 52시간 때문에 잘 아시는 대로 회식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40만 명 이상이 음식점 그쪽인데 이분들 지금 그냥 막 줄고 있죠, 수요가. 그래서 이 52시간 근무 왜 하는지 다 압니다, 우리가. 그리고 민노총이나 이런 데서 다 탄력근로제 반대하는 이유 압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벤처기업인들이 그렇게 큰 규제로 인식을 하고 있다면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죠. 그런 유연성이 없이 예. 실리적인 게 없이 어떻게 명분만으로 그 경제를 이끌어 한마디만 나가겠는가. 덧붙이면 주 52시간 규제는 3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입니다. 제조업에서 공장 돌릴 때, 생산 라인 돌릴 때 8시간 딱 돌리고 너무 혹사당하면 안 되니까 조금 더 건강생활인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결국 코딩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 IT 쪽이 핵심을 잡고 나가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업종은 어떤 프로젝트 있으면 며칠씩 밤새서 개발하고 그게 완성되면 또 몇 달 쉬고 이런 식의 막 방송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창의적이고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업종들은 너무 지나치게 이런 3차 산업 전통 제조업의 방식으로 노동 시간을 규제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오히려 옛날에 했던 선진국에서는 4, 50년 전에 했던 규제를 지금 이제 늦게 오히려 선진국에서 없어지고 있는 규제들 그런 부분들은 좀 유연하게 전통적인 노동자들 혹사시키기 쉬운 뭐 그런 쪽은 자동차나 조선업에는 그런 뭐 그대로 하되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그리고 글로벌 경쟁이 첨예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의 틀을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 그럴듯하게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실 때는 노동 현안 개혁을 좌파 정부가 진보 정부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결국은 탄력 근로자의 최저임금, ILO 비준 협약, 이 현안, 노동 현안 일로 귀결이 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개인 노무현은 친노동이지만 대통령 노무현은 친기업으로 가야 되겠다고 그러고 딱 끊고서 가신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결기와 전환이 없이는 지금 굉장히 우리도 앞에가 안 보이는 상황까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떠한 식으로든지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셔갖고 이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청구서를 찢어버려도 찢을 때는 찢어야죠. 그리고 내줄 수 있는 거 내주고 진짜 어떤 뭔가 진행이 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셔야지. 진짜 이것이 진짜로 정부의 잘못이냐 시장의 잘못이냐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모든 국민들은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지금 정부가 나서서 시장의 자정 기능을 더 강화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굉장히 큰 폭풍우가 지금 오고 있고요. 라가르다 IMF 총재 얘기 같이 번갯불 한 번에 그 비구름 폭풍이 올 수 있는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위중한 상황인데 우리가 그렇게 손 놓고 좀 있을 때가 아니라는 말씀. 결국 경사노위가 불발되고 공은 국회로 넘어갈 거다. 국회 얘기하면은 이 와중에 일자리 걱정하는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고 맨 무슨 뭐 5.18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지금 국회가 싸우고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국민 여러분들도 화가 많이 나 계시는데 경사노위 안 되고 결국 국회로 넘어가는 겁니까? 이 모든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질 경제 현안들이 윤 교수님 그렇게 보세요? 저는 그 경사노위에 참여하시는 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그 분들의 말씀하시는 그 어떤 기본적인 그 철학과 태도가 좀 너무 고압적이세요. 민주노총 빨리 들어와라라는 말씀을 그렇게 저는 좀 하시나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안 들어오시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좀 이렇게 뭐랄까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너무 그 부분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전체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서 막 어렵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귀족 노조라고 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이렇게 비판을 받는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 입장만 그대로 고수를 하면서 한치도 자기 입장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이런 모습 이게 정말 저는 안타깝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국회 가봤자 별 뭐 소득이 있겠냐마는 적어도 경사노위에 대해서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접었고 그냥 저분들은 자기 하는 얘기 한치도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10년 전 얘기도 똑같고 5년 전 얘기도 똑같고 지금 얘기도 똑같고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변화를 이제 거부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경사노위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두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좀 거기다가 좀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되 그건 그거고 이제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자꾸 끌어들여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자꾸 늦어지고 좋습니다. 일도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규제로 느끼고 있는 현장의 체감의 그런 모습들을 정말 그 규제 하나 한다고 하시면서 이 규제는 왜 강화하시냐 이런 모습들 이런 그 지적들을 우리가 뼈아프게 인식하고 좀 한번 알겠습니다. 새로운 상태로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도 다 됐고 이 문제를 제기들을 하셨으니까 마지막 질문으로 김현욱 교수님한테 그 의견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죠. 경사노위 사회적 대타협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안 된다면 정부가 총대 메고 국회가 해결하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동의하세요? 예, 저는 뭐 누차 동의하는 발언을 했고요. 저도 그 민노총이나 한노총 간부들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사석에서 만나보면 문제 다 인식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자기 이게 다행입니다. 고집 부리고. 예, 근데 이제 예. 이상이 조직 논리 투표하면 다 부결되고 조직 논리로서는 온건을 내세우는 순간 자기 그 조직에서 매장이 되기 때문에 강경론이 계속. 그게 무슨 이야기냐니까 이분 양대 안에 계신 노총의 간부들도 이렇게만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과 내각은 국민들의 여론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나 탄력근로제 여론조사해보면 70~80%가 이거 해야 된다고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 문제는 물론 여야 간에 당쟁이 있긴 하지만 여당, 야당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제 일부 노동계에 계시는 분처럼 사회적 대타협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엄중한 현실을 볼 때 국민 여론과 여야당이 끝까지 참여를 했는데 참여를 거부한 것까지도 어떻게 다 정부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참여를 예. 막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점에 결단을 내려서 국민 여론을 믿고 예.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최저임금 문제와 탄력 근로제 문제가 단순히 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식들, 내 스스로 그리고 우리 노년 세대의 노후가 달린 경제 문제이고 일자리 문제와 직결돼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분석 들으셨습니다. 뭐 우울한 소식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1월달 고용 통계표 발표가 됐는데 매우 좋지 않았다. 다음 달엔 더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까지 두루두루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정부가 잘 대처하고 기업이 잘 버텨서 이 경제 위기 빨리 극복해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호 고문님, 윤창은 교수님, 김현학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문제의 5.18 공청회를 주최하고도 아직까지 망언을 이어나가고 있는 김진태 의원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성난 광주 시민들에게 혼이 많이 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후폭풍은 여전합니다.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한국당 광주시당에 나타난 김진태 의원의 차량을 성난 시민들이 막아섰습니다. 올라가라!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5.18 피해자들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분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극우 지지층을 노린 듯 가짜 유공자를 가려내야 한다며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란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투명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망언 나흘 만에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수를 넘어 국민을 욕보이는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 정신을 위배했다며 김진태, 이종명, 김술래 새 의원을 당 윤리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 의원의 제명 요구에 대해선 방미중인 나경원 원내대표가 귀국해 밝힐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고 자신들이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 2명의 임명을 거부한 청와대를 향해선 연이은 악재를 탈출하려는 정치적 출구 전략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 여야 4당은 일제히 계속 자격미달 후보를 추천할 바엔 추천권을 다른 당에 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김수민 시사평론가님과 함께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나오셨습니다. 김진태 의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광주 갔잖아요. 네. 뭐 다른 거는 뭐 다 뭐 아는 얘기고 제가 궁금한 거 김진태 의원 옆하고 뒤에 선글라스 낀 건장한 분들이 쫙 쫓아다니던데 네. 그 당직자도 아닌 것 같고 보좌관도 아닌 것 같고 혹시 경호?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사안이 사안인 만큼 광주에서 격렬한 항의가 있을 것이다 예. 라는 거는 충분히 예견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신변의 경호를 위해서 특별히 대동하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에 이렇게 딱히 저희가 일부러 잡질 않았기 때문에 저 뒤에 보이실지 모르지만 김진태 의원 저렇게 서 있고 중간중간에 보면요. 검은색 양복 입고 선글라스 낀 분들이 쫙 있어서 저건 뭐지 하고 봤더니 참 국회의원 치고는 보기 드문 장면이에요. 광주 그래도 일부러 갔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저거 뭐 예상 못했겠어요? 네, 근데 간담회도 한 10분 정도
그치는 그런 짧은 시간 동안 가졌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의 광주 지역, 전남 지역 당원들이 화가 날 만한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지 않아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합동연설에도 호남 지역은 빼고 주최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라면 5.18 문제 마찬가지로 초당파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또 김진태 의원이 가서 수습도 하고 또 당원들도 달래야 될 텐데 10분에 불과한 시간 간담회를 그냥 했다는 것은 좀 많이 그쪽 당원들 입장에서도 아쉬운 그런 일일 것 같습니다. 어차피 김진태 의원이라는 인물을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어차피 저 김진태 의원은 태극기 부대만 바라보고 가겠다라고 굳힌 분이기 때문에 왜 저럽니까라고 우리가 제가 안 물을게요. 그거보다 네. 제가 지금 궁금한 거 자유한국당이 김진태 의원의 첫 발언에 대해서 뭔가 안이하게 대처했다가 나흘 만에 사과했어요. 네. 한국당 지도부는 판단 믿습니까? 뭔가 착각을 한 겁니까? 안이하게 대처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안이하게 대처했다라고 정도 볼 수 있겠는데 5.18 망언을 네. 그냥 너무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했다? 별거 아닌 거라기보다는 이제 당 일각에서 한 발언이니까 당 전체로 불길이 옮겨 붙은 거에 대해서 안이하게 판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고요. 하나는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김진태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주자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건드렸다가는 이제 당의 어떤 차별적인 대우가 아니냐 이런 비난을 또 우려해서 조금 간을 보고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요? 수위를 조절을 하려고 했었다 할까요? 그런 아니 저는 차원이라고 정말 보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랬고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 말 자체가 더 기름을 부은 거 아닌가요? 국민들이 역풍 부는 데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네, 당 지도부에서 이 불길을 끌려고 하는 의도가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맞아요. 것이 불과 며칠 동안 국민들이 느꼈던 그런 것인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뭐 태극기 부대를 포함해서 다 껴안고 가는 그런 제1야당으로서의 모습을 연출하려다가 어떻게 보면 연환계에 배들이 다 묶여 있는데 그걸 끊어내지 못하고 불길이 그냥 옮겨 붙는 것을 자초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청와대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악재가 좀 있었는데 뭐 자유한국당이 이런 식으로 자책골을 스스로 자처를 하면서 뭔가 좀 역공의 하여튼 빌미도 제공해줬고 우스갯소리로 국회 갔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딴 거 몰라도 야당 복한 하나는 있다고. 네. 그렇죠. 그 정도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 연말 상황을 복기를 하자면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자유한국당 올라갔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태우 전 수사관 논란을 둘러싸고 조국 수석 김종서 실장을 불러가지고 그 회의를 열었는데 별 재미 못 봤죠. 네, 막상 회의를 열었더니 이제 국민들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별 게 없잖아 이렇게 돼버리고 문재인 정부 지지율은 반등을 하는 그런 추세로 이어졌단 말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 또 문재인 정부에 좀 위기가 오나 했더니 자유한국당에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동시에 고점을 찍은 동시에 5.18 망언을 쏟아냄으로써 문재인 정부에게 다시 유리한 그런 전국을 연출하고 말았습니다. 경험상 대한민국 정치는 내가 잘해서보다 상대방이 잘못해가지고 상대방이 너무 미끄러지기를 기다리는 게 더 현명하다는 얘기도 이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또 양당 체제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주로 뭐 잘해서 지지율을 올리기보다는 상대의 실책을 주워 먹어서 연명하는 그런 체제가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궁금한 것만 좀 여쭤보죠. 한국당이 김진태 의원 윤리위에 제소했잖아요. 네. 여기서 결론이 어떻게 나면은 전당대회 출마 못하는 경우의 수 가능합니까? 저는 전당대회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심사도 그만큼 늦춰지지 않을까.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지지 않을까. 그게 뭐 자연스러운 귀결이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김진태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 못할 가능성은 비현실적으로 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아마 3파전이네요? 3파전으로 진행이 되겠죠. 예. 오세훈 전 시장 후보 보이콧한다 그랬다가 다시 오락가락해서 다시 복귀하고 그런 거 남는 장사입니까? 잃은 장사입니까? 단기적으로는 잃었죠. 보이콧을 한다고 해놓고 며칠 만에 말을 뒤집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손해다. 네. 그러나 황교안, 김진태 이런 후보들이 범친박 진영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박 진영에서도 후보가 필요하긴 하다.
라는 그런 명분이 있을 수 있고 개파적인 명분이죠. 네. 그다음에 조금 더 큰 명분은 자유한국당이 최근에 5.18 망언이라든지 예. 또 박심 논란이라든지 이런 거에 휩싸여 있는데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나 같은 사람이 나가야 된다라고 예. 하는 그런 명분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유턴을 해서 전당대회 출마하기로 한 것까지는 뭐 전략적으로 그렇게 나쁜 판단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전당대회가 불씨 자체가 꺼질 뻔했는데 맥이 빠져서 네. 그래도 오세훈 덕분에 그래도 전당대회 열기가 살아났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세훈 전 시장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또 페이스를 살린 그런 측면도 있거니와 아하. 또 결과가 어느 정도 크게 1위보다 떨어지지 않는다면 예. 또 다음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맞아요. 발판까지도 예, 마련을 예. 할 수 있으니까 도전을 해볼 만했겠죠. 이건 만약이지만 그렇죠. 오세훈 전 시장이 2등을 하더라도 의미 있는 2등이고 네. 황교안 전 총리 다음에 대선 주자로서의 자리매김하는 데는 문제 없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예. 민주당도 그렇게 좀 정세 분석을 하고 있을까요? 민주당 자유한국당 상황에 대해서도? 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타당이라든지 이쪽 입장에서는 황 전 총리가 그래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 내다보는 예. 시선들이 많은 것 같고 솔직히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 쪽에서는 황 전 총리가 대표가 된다면 땡큐다 이런 반응을 제가 취재를 해봐도 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황나땡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군요. 네네. 황교안 나오면 우린 땡큐다. 네, 황나땡 여전히 유효해요? 그 분석이? 그 분석이 유효하고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오 전 시장의 득표력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이번에 전당대회가 외연 확장으로 이어지는 데는 크게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더라고요. 전당대회 앞두고 뭐 북미 정상회담 일정 겹친 게 제일 고민거리일 거라고 얘기했는데 웬걸 그거는 뭐 아무 문제 아니고 지금 스스로 5.18 망언으로 자살골을 먹었으니 네. 예. 뭐 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땅을 칠 일이기는 한데 하여튼 현실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보수 진영에서 이분 참 궁금한데 여전히 유승민 의원이 끝장 토론을 하겠다고 그러기는 했는데 끝장 났어요? 결론 났습니까? 뭐 결론이 나지 않은 채로 아직까지 유보적인 상태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민주평화당과의 통합설 때문에 내부에서 논쟁이 뜨겁게 일어난 건데 민주평화당과의 통합 당장에 진행이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유승민 전 대표 측에서도 좀 기다려보지 않을까 싶고 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도 끝나봐야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거취도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김수민 평론가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바른미래당의 연찬에는 핵심이 바른미래당과 평화당과의 그 통합 논의다라는 얘기를 하시자마자 뭐 박주선 의원부터 시작해서 뭐 이 평화당하고 합치자는 얘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대놓고들 많이들 하시는 걸 보면서 야 김수민 평론가가 이게 좀 이 야권 돌아가는 거에 굉장히 깊숙이 취재를 하시는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유승민 의원과 이 평화당 의원들 간의 이 결합이라는 게 화학적 결합이 가능합니까? 일단 유승민 의원이 일종의 정치적인 낯가림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계속해서 영남권에서 영남 사람들하고만 정치를 해왔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지난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 때도 박지원 의원을 포함한 이 평화당 의원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나마 흔쾌하게 통합에 응했던 건데 유승민 의원은 사실 자신이 함께하기 싫은 정치 세력의 정체성에 대해서 진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속내는 호남이 아닌가.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결합에 대해서 일단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대구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굉장히 중시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좀 하나만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이른바 민주평화당 의원들 중에 옛날 다시 국민의당으로 다시 합치자. 어차피 동지들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다 호남 의원이죠. 박주선, 김동철, 또 뭐 장병환 이런 분들은 지금 뭐 다시 합치자 이런 얘기 아니. 단 안철수 없을 때 합치자 뭐 이런 얘기로 들리던데. 안철수 전 대표는 입장이 뭘까요? 이렇게 되면. 안철수 전 대표는 일단은 바른미래당 자체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소멸하지 않는 게 급선무다. 네, 소멸도 하지 않고 그리고 무리하게 민주평화당과 통합을 하다가 바른미래당의 한쪽 편하고 또 결별을 하는 그런 사태는 좀 막고 싶어 하지 않을까. 현재 바른미래당 대우를 유지하는 것이 안철수 전 대표가 바라는 게 아닐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총선이 이제 다가오고 전당대회가 이제 뭐 이렇게 다가오고 이럴수록 각 당의 이제 분위기가 좀 하여튼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우 전 수사관 검찰 출석했잖아요. 뭐 한 12시간 넘게 조사받았다는데
자, 뭐를 조사받은 걸까요? 뭐 지금까지 계속해서 폭로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사실관계라든지 또 본인이 연루되었다라고 해서 청와대에서 잘려나갔던 그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을 두고 조사를 받지 않았나. 근데 요 대목에서 아무 상관없는데 제가 궁금한 거. 김태우 수사관이 검찰에 출석하는데 이현주 의원하고 이준석 최고위원이 저기 왜 동행을 하죠? 어떤 정치적 노림수가 있습니까? 저기 메시지에.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사건을 예전에 뭐 박관천 전 경정이라든지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그 권력 내부에서의 누수 현상, 권력 암투, 권력 내부 이 누수, 그렇게 비슷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문재인 정부에게 치명타를 안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야당 정치인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렇게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을 끼고 김태우 전 수사관이 행보를 하는 것이 본인한테 그리고 스스로 공익제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주장에 그렇게 걸맞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게요. 오히려 당파적인 문제로 국민들이 이 프레임을 갖고 이 사안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사실 김태우 전 수사관한테 힘이 그렇게 실리지 않는 이유가 국민들이 이거 그냥 반정부 입장에서 접근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김태우 전 수사관에서 뭐 가장 곤혹스러운 건 아무래도 청와대일 텐데 청와대의 입장은 뭡니까 현 상태에서는? 청와대는 딱히 대응하지 않겠다. 대응할 가치가 없다. 그럼 무시 전략으로 가나요? 네,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이제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다. 네. 그리고 김태우 전 수사관이 주장했던 부분들이 일정하게 사실로 드러날지라도 특감 반에서 할 수도 있는 공공 목적에 따라서 행해지는 그런 업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 폭로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 하나하나에 대응하지 않겠다. 김태우 전 수사관도 한꺼번에 열기보다는 하나하나씩 꺼내고 있는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일일이 대꾸를 하면은 오히려 페이스에 휘말릴 수 있다. 이런 판단을 청와대 측에서는 하는 것 같습니다. 정당과 진영 논리를 떠나서 순수하게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김태우라는 사람을 공익제보자라고 보는 거냐, 이걸 비리 물타기로 볼 거냐, 이 프레임 자체도 잘 이제는 좀 흐릿해졌다라는 느낌을 좀 받는데 제가 받는 느낌이 맞을까요? 아니면은 이게 그 공익제보자 이 논란은 앞으로 더 커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게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문제인지 확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감반원이 김태우 전 수사관 폭로가 사실일지라도 특감반이 그 정도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논리 그거 있죠. 청와대가 그것도 못해라는 논리와 아니 청와대 그런 거 안 한다더니 뭐 달라진 게 뭐 있어. 이 두 논리의 충돌일 텐데 아직도 국민들은 어느 쪽을 선택했는지 가늠이 현재로서는 언론으로서는 좀 불가능하기는 해요. 자, 검찰 수사를 거치면서 이 프레임이 어떻게 어느 쪽으로 여론이 가는지 한번 잘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독립운동했던 김원봉 선생이란 존재를 영화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 역사 교과서에서 본 적이 없고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일제가 김구 선생보다 더 무서워했다는 무장 항일 투쟁가 김원봉 선생. 해방 이후에 월북해서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했고 김일성한테 숙청된 비운의 독립운동가랍니다. 보훈처가 이 김원봉 선생을 독립유공자로 지정하고 싶어 한답니다. 해방 시점 1945년 8월 15일까지만 경력을 보잔 논리입니다. 김일성과 함께 했던 이후 경력이 있지만 그 전에 독립운동한 거는 분명하지 않냐는 건데, 그렇다면 항일 무장투쟁을 했던 김일성도 그럼 우리 독립유공자냐? 이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남북이 하나가 되고 6.25의 상처가 아물 충분한 역사적 시간이 필요할 보입니다. 훗날 역사학자들이 결정하면 될 문제인 것 같은데 꼭 이 정권 안에 결정하겠다 이런 시간일까 싶습니다. 정반대로 사항이지만 박근혜 정권이 역사 문제인 위안부 합의 서둘다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도 그럽니다. 다 좋은데 과거에 대한 끝도 없고 한도 없는 이 논쟁, 나라는 망하는데 사색당파 못 벗어난 구한말과 뭐가 다를까 싶습니다. 제발 역사학자들이 할 일과
정부가 할 일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성 노릇하기가 참 피곤한 현재입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